어서오세요. 지난번에 홈메이트 중간까지 읽었었죠? 오늘 하편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녹음을 다 마쳤으나 확인해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게 돼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에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중리일 것 같아서 약간 실망했었죠? 이어서 읽어볼게요. T형은 베란다의 타일바닥을 걸레로 닦았다. 베란다는 겨울 햇빛으로 눈이 부셨다. 따사로운 겨울 햇빛이 좋았다. 고향에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햇빛 같았다. 보리수나무와 비파나무에도 겨울 햇빛이 가득 들어앉아 있었다. 나무들은 햇빛 속에서도 생기가 없어 보였다. 병이 들었는지 잎은 비틀려 있고 하얀 점 같은 것들이 부스럼처럼 붙어 있었다. 키도 더 이상 자라지 않았다. 노파의 집에 처음 왔을 때나 5달이 지난 지금이나 그대로였다. 화단이나 산에 심어야 하는 나무들이었다. T형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파는 남편이 살았을 때 심어놓은 나무라며 자주 나뭇잎을 쓰다듬었다. T형은 시선을 옮겨 창밖으로 보이는 학교 운동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내지르는 함성과 해맑은 웃음소리가 T형에게까지 건너왔다. 아이들은 공을 쫓아 우르르 몰려다녔다. 한 아이가 힘껏 공을 차올리자 유난히 파란 겨울 하늘이 쨍 하고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무리 중에 키가 제일 작아 보이는 아이가 키가 큰 아이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앗아 요리조리 몰고 다녔다. 아이는 발이 빨랐다. 위기의 순간에 뒷발로 공을 살짝 빼돌려 골대를 향해 힘껏 차넣었다. 골대의 그물이 출렁 물결치듯 뒤로 밀려났다. 골인! 하고 T형은 낮게 탄성을 질렀다. 그런데 무리 속에 끼어들지 못하고 저 혼자 계단에 앉아있는 아이가 눈에 띄었다. 저 아이는 왜 저러고 앉았을까? 한참을 보아도 아이는 오독하니 앉아있었다. 아이들과 한 무리가 아닌지 흔히 말하는 왕따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은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읽혔다. 아이들은 아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왠지 아이가 딱해 보였다. T형은 아이에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자꾸 입을 달싹거렸다. 한바탕 땀을 흘린 아이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교문을 빠져나갔다. 그 아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과 몇 발자국 떨어져 엉거주춤 따라 나서고 있었다. 아이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도 T형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혔다. 아이들이 사라진 텅 빈 운동장은 쓸쓸해 보였다. 방금 전까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아이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듯 했다. 텅 빈 적막감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T형은 화들짝 놀라며 창문을 닫고 돌아섰다. 전화벨 소리는 잠시 바깥으로 나가 있던 생각을 안으로 불러들였다. T형은 무심결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새까맣게 꺼져 있는 액정 화면을 보고서야 거실의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T형이 쫓아가 받는 순간 전화는 끊겼다. 돌아서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소화기를 집어들자 톤이 높은 여자의 목소리가 와락 달려들었다. 왜 전화를 빨리 안 받고 그래요? 언니 바꿔요! 노파의 사촌이었다. T형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노파의 방으로 들어갔다. 노파가 침대에 누워서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나가라고 수화기를 들지 않은 손을 내저었다. T형이 방문을 닫고 나와 거실에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수학이 저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미국에 있는 애들한테서는 여전히 연락 안 와요? 아휴, 그러기에 애써 키워놔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아, 근데 잃어버렸단 물건을 찾았어요? 폐물이나 귀중품은 나한테 맡기라니까 고집은. 베트남 여자를 믿어선 안 돼요. 보기는 순해 보이지만 당찬 구석이 있는 여자예요. 티영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져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사촌이란 여자의 말이 티영의 귀에 우렁우렁 울렸다. 돈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끔 언니가 정신을 놓을 때가 있으니 아마 잃어버린 것조차 모를 거야. 티영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이참에 언니, 아파트 처분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아파트 처분한 돈은 우리 아들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고 이자는 은행보다 많이 챙겨줄 테니까. 아, 그러면 언니는 덜 외롭지 않겠어요? 자식도 못 믿는 세상에 남을 어떻게 믿고 한 집에 살아요. 그것도 베트남 여자를. 그렇게 살다가 베트남 여자가 언니한테 몹쓸 짓이라도 하면 어쩌고? 잠자코 듣고 있던 노파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전화 끊어! 노파가 일방적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티영도 놀라서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티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언가 자신의 가슴을 압박해오는 느낌. 한 번씩 마트나 은행을 가기 위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자신의 방에서 느껴졌던 석연찮았던 모습이 생각났다.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나 화장품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고 서랍 속에 차곡차곡 개어놓은 옷들이 흐트러져 있던 트렁크 안까지 구석구석 뒤진 흔적들. 편지며 수첩, 통장, 사진들은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티영은 전 남편과 살던 악몽이 떠올랐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는 티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티영의 소지품을 뒤졌고 전화 내역까지 알아내곤 했었다. 티영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호흡이 가빠오며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겉옷을 걸치고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다 발이 워커에 걸려 몸이 앞으로 휘청했다. 노파의 죽은 남편 신발이었다. 노파는 현관 바닥에 늘 워커를 놓아두었다. 워커는 왠지 위압적으로 보였다. 크기가 매우 커서 자리 차지도 많았다. 그 때문에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티영은 자신이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했다. 티영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티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혹시 환청이 들린 것일까?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다. 티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복도에는 흐릿한 불빛 속에 어둠이 낮게 드리워 있을 뿐이었다. 계단으로 향하는 비상구 문을 열어보았다.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래도 앞집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종종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지만 이 시간에 아이가 집에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앞집 여자는 4살 배기 어린 여자아이와 단둘이 살았다. 아이는 아침이면 어린이집에 갔다가 저녁에 여자가 퇴근하면서 데려왔다. 티영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딱히 갈 데가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바로 위층에 머물러 있었다. 위층 남자가 타고 올라간 것 같았다. 티영은 엘리베이터를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동안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상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티영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평소에도 웬일인지 위태위태해 보이던 여자와 아이였다. 티영은 앞집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무심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돌렸다. 그런데 달칵하고 문이 열렸다. 티영은 멈칫하다 현관 앞으로 성큼 들어갔다. 여자는 보이지 않고 아이 혼자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 티영은 걱정이 되었다. 누워있는 아이를 덥석 안아들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이마를 짚어보니 이마도 불덩이 같았다. 티영은 아이를 눕혀놓고 찬물에 적신 물수건으로 아이의 손부터 닦기 시작했다. 물수건이 몸에 닿자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듯 울어댔다. 그래도 티영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뒤 열이 내린 아이는 잠잠해졌다. 티영이 가슴을 토닥이자 스르르 잠이 들었다. 잠든 아이의 모습은 사랑스러웠다. 보드라운 피부며 곱슬머리에 속눈썹이 긴 아이는 인형 같았다. 티영은 아이를 가만히 안아들었다. 아이에게서 향기로운 살냄새가 났다. 아이는 티영의 몸에 착 감기듯이 안겨왔다. 텅 빈 가슴이 가득 차는 느낌. 티영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성거렸다. 어쩐지 이 아이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다. 티영은 그대로 아이를 안고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다. 현관문을 막 나서려는데 여자가 들어섰다. 여자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티영과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던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자가 다그쳤다. 티영은 선뜻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이가 많이 울어서 열이 나기에 병원에 데려가려고. 티영은 우물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여자가 티영에게서 아이를 빼앗듯 낚아채며 중얼거렸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의 아이를. 잠에서 깬 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여자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 질렀다. 당장 여기서 나가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티영은 도망치듯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학교 운동장에는 사람들이 트랙을 돌고 있었다. 티영은 히말라야 시다 나무 옆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눈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이 떠돌았다. 왜 그랬을까?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아이를 안고 나왔을지도 몰랐다. 아찔했다. 티영은 생각할수록 자신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었다. 남의 아이를 데려와서 어쩌려고. 자신이 점점 이상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사람들과 외떨어져 앉아있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생각해보니 티영은 한 번도 이렇게 멀리 떠나는 꿈을 꾼 적이 없었다. 꿈보다 더 꿈 같았다. 27살이나 많은 남편과의 결혼, 가족의 죽음, 이혼. 지나간 3년 동안 한 생을 다 살아버린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데 노파는 뭘 잃어버린 걸까? 사촌에게까지 말했다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다. 귀중품이나 금부치 같은 것인지도. 문득 노파가 가진 폐물이 얼마나 될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사촌이 하는 말로 봐서는 꽤 많을 것 같았다. 노파는 옛날에 포목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것들을 대체 어디에다 숨겨놓았을까? 거미처럼 휘어진 노파의 몸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물건이었다. 자신에게 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폐물 구경도 못 해보고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처지였다. 티영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했다. 어디에도 물어볼 데가 없었다. 불쑥 전 남편 생각이 났다. 티영이 그래도 한때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 전 남편은 이혼하고도 티영을 몇 번 찾아왔었다. 다시 합치면 분가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전 남편은 지극한 효자였다. 그런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가끔은 못 이기는 척 따라갈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되었다. 한 번만 더 찾아왔어도 따라 나섰을지도 몰랐다. 티영은 절로 한숨이 나왔다. 자신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티영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전화기가 울렸다. 언니, 나예요, 중리. 지금 만날 수 있어요? 하노이 여자였다. 티영은 중리의 전화가 반가웠다. 잠깐 시간 낼 수 있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린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중리는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사이 얼굴 표정이 밝아 보였다. 목소리도 한층 생기가 있었다. 중리는 만나자마자 자랑처럼 떠벌리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아기를 가졌다고 자신에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였다. 행여 유산이라도 될까봐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고. 남편은 먹고 싶은 걸 말만 하면 죄다 사다 준다고. 왕비 대접받는 기분이라나. 그러면서 아직 불러오지도 않은 배를 앞으로 내밀며 어루만졌다. 티영은 왠지 그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며칠 사이에 달라진 중리가 혼란스럽기도 했다. 자신의 이야기는 꺼낼 기회조차 없었다. 티영도 아기를 가졌다면 전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을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아기였는데. 중리를 만나고 나니까 기분이 더 착잡해졌다. 티영은 자신의 갈 곳이 노파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자 다시 가슴이 답답해왔다. 티영은 살며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티영이 들어서자 노파는 기다렸다는 듯 다가와 다그쳤다. 너 그 물건 어떤 놈에게 주고 오는 길이냐? 티영은 영문을 몰라하며 노파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게 어떤 물건인데 감히 그걸 네가 훔쳐가? 할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속이려고? 어림도 없다. 당장 다시 찾아와. 노파가 손으로 티영의 가슴을 떠밀었다. 티영은 뒤로 떠밀리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몰래가 나갔다 오는 기야? 가슴이 답답해져서 잠시 바람 쐬고 왔을 뿐이에요. 허튼 수작 부리지 마. 할머니, 대체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같이 찾아보게. 또 엉뚱한 데다 두셨는지도 모르잖아요. 네가 지금 나를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는 게냐?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티영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티영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이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며칠에 한 번 정수기 아저씨가 다녀가고 한 달에 한 번 우유 아줌마가 요크루트 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다. 그 사람들이 물건을 훔쳐가진 않았을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노파나 티영 자신이 있었으니까. 노파의 사촌이 다녀갔을까? 노파의 사촌은 아파트 도어록 번호까지 알고 있었다. 노파의 자금 출처라든가 귀중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는 걸 보면 제일 의심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래도 의심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은 한 집에 사는 티영 자신이었다. 딸처럼 지내자고 하더니 마음 같아선
당장 이 집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먹고 자고 하는 일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 게다가 며칠만 있으면 월급을 받는 날이었다. 노파는 다른 것은 인색하게 굴어도 월급만큼은 언제나 제때에 챙겨주었다. 시계를 쳐다보니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다. 티영은 며칠 전에 만들어서 넣어둔 짜조를 꺼내려고 냉동실 문을 열었다. 아침에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냉동실 안이 뒤죽박죽이었다. 짜조를 가지런히 랩으로 싸서 넣어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노파가 버렸나 싶어 티영은 쓰레기통까지 뒤졌다. 하지만 곧 노파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노파는 짜조를 잘 먹었다. 티영은 다시 꼼꼼히 찾아보았다. 냉동실에 들어있는 생선이나 고기 같은 걸 하나씩 끄집어냈다. 냉동실 구석에 노쇠로 된 이상한 물건이 눈에 띄었다. 크기가 꼭 담뱃값만 한 게 모양도 담뱃값과 비슷했다. 귀중품은 아닌 듯 그저 손때가 묻은 오래된 물건 같았다. 티영은 이게 뭘까 하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케이스를 열자 속에 또 하나의 케이스가 들어있었다. 뭔지 모르지만 노파가 찾고 있는 물건도 아닌 듯 했다. 짜조는 그 물건 밑에 깔려 있었다. 티영은 짜조를 꺼내놓고 노쇠로 된 물건을 거실장 안에 넣어두었다. 티영은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꽁꽁 언 짜조를 올렸다. 짜조가 녹으면서 기름이 튀었다. 불을 낮추고 후라이팬 뚜껑을 덮어놓고 생각했다. 노파는 대체 뭘 잃어버린 걸까? 노파가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다. 티영은 노릇노릇 구워진 짜조와 노파가 좋아하는 메밀차를 꽃무늬 쟁반에 담아들고 노파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서자 노파가 보일 반응이 눈에 선했다. 그렇다고 식사를 안 챙겨줄 수는 없었다. 티영은 노파의 방문을 노크했다. 할머니, 식사하세요.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잠시 기다린 뒤 방문을 열었다. 노파는 화가 잔뜩 묻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너나 실컷 먹으렴? 할머니가 드시지 않는데 저 혼자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지 말고 드세요. 글쎄 먹고 싶지 않다는데도. 안 드시면 더 기력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드셔야죠. 일 없다. 음식에 무슨 짓 했는지 어떻게 알고. 노파가 쟁반을 손으로 밀쳤다. 메밀차와 짜조가 방바닥으로 쏟아졌다. 그 순간 티영도 몹시 화가 났다. 할머니가 절 그렇게 못 믿겠다면 이 집에서 나갈게요. 노파가 움찔 놀라며 티영을 쳐다보았다.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훔친 물건을 돌려줄 때까지 아무데도 못 가.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뭘 잃어버리신 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노파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내가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널 의심하는 것 같으냐? 100번도 더 찾아봤어. 네가 나를 정신 나간 노인을 취급하는데 아직 말짱해. 티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억울한 생각에 화도 나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였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배까지 살살 아파왔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무심코 화장실 거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화장실 거울에 붙어있던 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갔지? 티영은 변기에 앉아 타일 바닥이며 벽, 천장 등 주변을 살펴보았다. 사방이 꽉 막힌 화장실 안에서 어딘가로 이동해 갈 수도 없을 것 같았다. 티영은 변기에서 일어나
타일 바닥이며 화장실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다. 죽었다면 사체라도 있어야 했다. 거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티영은 화장실에서 나와 노파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방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지나치게 과민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깟 거미가 사라진 게 노파와 무슨 상관이라고. 괜히 노파의 잠을 깨웠다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냥 돌아서려다 그래도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티영은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침대 위에 자고 있어야 할 노파가 보이지 않았다. 순간 티영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티영은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이며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이 밤중에 노파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왠지 사라진 거미가 떠올랐다. 티영은 방 안에서 나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주방이며 서재가 있는 방까지, 밖에 화장실도 다시 살펴보았다. 혹시나 하고 거미가 있던 곳을 살피는데 사라졌던 거미가 벽과 거울 틈에 끼어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티영은 거미가 무척 반가웠다. 거미를 조심스레 꺼내 거미줄에 올려주었다. 노파도 거미처럼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티영은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베란다를 살펴보는데 검은 물체가 눈에 띄었다. 저게 뭘까? 티영은 가까이 다가갔다. 노파였다. 노쇠 골동품을 움켜쥔 채 노파는 보리수나무 화분 뒤에 쓰러져 있었다. 의사는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머리에 혈관이 터졌으면 죽었을 거라고. 수술을 하고 의식이 돌아온 노파는 티영을 돌아보며 뜬금없이 희정아 하고 불렀다. 티영은 영문을 몰라하다 곧 노파가 자신을 딸로 착각한다는 걸 알았다. 노파는 다시 한번 희정아 하고 다정하게 불렀다. 티영은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티영은 노파의 침대맡에 바싹 다가앉았다. 네, 저 여기 있어요. 나 좀 일으켜다오. 우리 집에 가야지. 아버지 기다리실라. 티영은 바닥에 널려있는 노파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었다. 그리고 노파의 귓가에 속삭였다. 네, 우리 집에 가요. 신발을 신으며 노파가 물었다. 아버지 재떨인 찾았어? 잠시만 재떨이가 안 보여도 찾아대는 양반 아니냐. 티영은 그제야 노파가 잃어버린 것이 재떨이였다는 것을 알아챘다. 노쇠로 된 골동품 같은 물건이 재떨이였다는 사실도. 끝이라고 써있네요. 자, 이제 제가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바로 당선 소감. 꿈이 없이 산다는 것은 무생물과 같다 라는 제목이네요. 여자의 집은 해가 빨리 졌다. 그 때문에 겨울은 더 춥고 스산했다. 오늘도 역시 4시쯤 되니까 창밖은 회색빛으로 점점 짙어져 갔다. 하나의 계절이 문을 열고 사라지고 또 다른 계절이 또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동안 미처 그 문을 빠져나가지 못한 장미는 고개를 꺾은 채 얼어붙어 있고 중력도 없이 떨어져 내리는 나뭇잎. 그 잎들을 바라보면서 할 일 없는 오후가 지나가는 그늘 속에 여자는 스산한 풍경처럼 놓여 있었다. 붙잡아 보려 하지만 도무지 붙잡히지 않는 꿈의 조각 같은 걸 매만지면서 자신을 잡고 다독였다. 괜찮아. 언젠가는 저 문을 통과할 수 있어. 하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당선 통보가 왔다. 꿈이 없이 산다는 것은
무생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시간들이, 어쩌지 못하는 내 육신이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찾아들었다. 살아있으니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했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든 의미를 부여해야 했다. 그것이 소설이었다. 내가 가장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이제 소설은 나에게 숨쉬기와 같은 일이 되었다. 내가 창조해낸 캐릭터들의 숨을 불어넣으면 덩달아 내 숨쉬기도 한결 편안해지는. 당선 통보를 받는 순간 여러 고마운 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또 한 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부산일보와 심사위원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천종숙 씨의 홈메이트였어요. 필명 천이경이라고 하네요. 2006년에는 부산일보의 신춘문예 시 부문에도 당선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당선 소감 부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막 이 사람들의 그 결과를 기다리는 긴장감과 그리고 당선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 같은 게 들어있어서 저는 신춘문예의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읽어주는 예리밍 반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새로운 작품들 들고 나올게요. 잉리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 이게 왜 그래? 자야지.